거리두기가 다음 주부터 마스크 착용만 남기고 모두 해제됩니다. 확진 뒤 격리 의무도 다음 달 말부터 사라지는데 2년여 만에 일상 회복에 자영업자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고 공항 역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172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을 야반도주로 표현하며 비판했습니다. 법안 통과 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 단지인 서울 둔촌 주공아파트에 공사 중단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비와 각종 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두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에 기함이 침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신들의 공격이라고 주장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남부지검 초임검사가 일이 힘들고 자책감을 느낀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 측정기처럼 24시여서 코로나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장비를 미 FDA가 승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코로나 사태 후 2년을 함께해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면 해제, 사실상 폐지됩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모임 행사에 참가 허용 인원 같은 말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거의 대부분 회복하게 됩니다. 이제 방역의 최후의 보루로 남은 건 마스크 하나뿐입니다. 어쩌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이어서 일상 회복이라는 말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오늘 뉴스9은 우리 일상이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2020년 3월 도입 후 2년 1개월 만입니다. 오는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행사와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25일부터는 영화관과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집니다. 실내 마스크는 앞으로도 써야 하지만 실외 마스크는 해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 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는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접어들고 국민 불평과 사회적 피로가 한계까지 누적됐다는 게 정부가 설명한 거리두기 해제의 배경입니다. 대신 손 씻기와 환기 같은 개인 방역 수칙은 더욱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거리두기를 해제해도 확진자 증가는 델타 유행 때와 비교해 규모가 적을 거라고 정부는 분석합니다. 이 델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1시간 좀 늘리게 되면 예를 들면 확진자가 한 90% 이상이 나오게 돼 있는데 오미크론 때에는 10 내지 20% 정도가 좀 될 것으로. 하지만 정부는 새로운 변이 출현 등 대규모 유행에 위험이 있을 경우 거리두기를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물론 아직도 적지 않은 숫자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는 있습니다만 정부는 더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가면서 확진자 치료 체계도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현재 7일로 돼 있는 격리 의무도 다음 달부터는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출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국민의 30%가 면역력이 생긴 데다 치명률은 독감 수준의 백신과 치료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수도와 홍역 같은 2급이 되는 건 오는 25일부터. 이후 4주간은 7일의 격리 의무 기간이 있지만 5월 말부터는 없어질 예정입니다. 또 재택치료와 격리치료가 중단되고 병원 대면 치료가 크게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격리 지원금도 없어집니다. 치료비 역시 확진자 본인이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합니다. 모든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이 부과됩니다. 코로나 병상도 점차 줄여나가 중증병상 중심으로 개편하고 생활치료센터는 시도별 1개씩만 남기고 모두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숙제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확진 후 후유증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미래 질병 부담에 대비하겠습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정부는 검사에서 처방, 치료가 하루에 이루어지는 일명 패스트트랙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누구보다 간절하고 절실하게 일상 회복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죠. 비록 바로 자영업자들이 아닐까 싶은데 당장 다음 주부터는 개인 모임은 물론 직장의 단체 회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직원들을 다시 뽑고 새로운 마음으로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정민 기자가 그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광화문의 한 고깃집. 오랜만에 저녁 회식에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정겹습니다. 2년여 만의 거리두기 해제는 자영업자들에겐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입니다. 숨통이 확 튑니다. 적금도 깨고 폐물 있는 것도 다 팔아가지고 버텨왔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오셔서 회식을 하고 당장 다음 주부터 단체 회식이 늘 거란 기대감에 줄였던 일손부터 다시 채웁니다. 더 이상 직원을 안 내보내고 지금 5명은 6명 정도 저희 더 써야 될 사람을 이제 제대로 서비스도 정말 제대로 좀 하고. 코로나 전 2차 장소로 많이 찾던 라이브 펍은 공연 장비를 점검하느라 분주합니다. 지금 한 1년 정도 공연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라이브 공연을 위주로 하는 장소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그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예년처럼 많아졌으면 하는.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완화가 끝이 아니라 코로나로 쌓인 빚을 갚아나가는 시작이라고 합니다. 국내 자영업자 대출액은 이미 900조 원을 넘어선 상황. 살인적인 물가와 금리 인상은 새로운 걱정거리입니다. 저도 2년 동안 이거 버티느라고 세 군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니 정부에서. 코로나라는 혹한을 견뎌온 자영업자들이 진정한 봄을 맞으려면 일상 회복만큼이나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도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출입국 방역도 단계적으로 낮아지면서 해외여행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공항이 좀 더 붐빌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 취재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성민혁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서 이용 계획이 지금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거리두기 해제가 발표된 오늘 공항 분위기도 좀 달라졌습니까? 네, 아무래도 밤 9시가 넘으면서 이용객은 줄었는데요. 아직도 보시는 것처럼 홍콩과 하와이, 터키와 두바이로 가는 항공편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인천공항 이용객은 2만 4천 명으로 낮 시간대 출입국장이 붐비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면제되면서 지난 한 주 공항 이용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가 발표된 오늘 시민들도 이전보다 해외를 드나들기 편해졌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훨씬 편하다 보면은 또 비행기 타기도 편하고 번거로움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오늘 해외 입국 방역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는데 이제 해외 오갈 때 불편함은 좀 줄어드는 겁니까? 네, 당장 6월부터 입국 후 PCR 검사 횟수가 줄어듭니다. 지금은 입국 전 1번, 입국 후 2번 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입국 전 1번, 그리고 입국 후 1일차에 1번만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또 현재는 주의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격리 면제가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어느 나라에서 들어오든지 모두 격리 면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정부가 스포츠 티켓을 반값에 공급하고 숙박료도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하면서 여가 활동과 여행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의 이름을 넣은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달 중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다음 달 초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유예 기간을 거쳐서 오는 8월부터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도 경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이라는 말만 남을 뿐 기능은 완전히 공중분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황정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검찰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도록 한 조항과 검사가 범죄 혐의를 수사한다고 돼 있는 근거 조항을 삭제한 게 핵심입니다. 영장 청구도 경찰에 신청이 있어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도록 했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도 불가능해집니다.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서 보완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다만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 설치 논의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뤘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했던 6대 범죄 수사는 8월 이후 당분간 경찰이 맡게 됩니다. 당 지도부에선 여전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과연 우리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다음 주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본회의 처리까지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 검수완박이 완성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을 자세히 보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검찰은 사실상 없어집니다. 설사 이게 옳다고 해도 국회 다수당이 숫자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저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끝장 토론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 또한 거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한송원 기자입니다. 제한 없는 검수완박, 헌법 파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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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악법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수처법과 임대차 3법 등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온 법안들은 국민에게 피해만 줬다는 겁니다. 국가사법체계 근간을 바꾸는 법안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졸속 진행해서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을 향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출생신고하는 격이라며 당론부터 정해놓고 뒤늦게 졸속 법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 등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나서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의 피해가 결국 힘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점을 최대한 알리는 전략을 세우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국민 심판대로 올라오라며 끝장 토론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은 우리 살인 혐의자가 우리 사이에서 활개하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사위 1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3분의 1인 6명으로 국회법상 입법 청문회 개회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벼랑 끝까지 몰린 김호수 검찰총장은 연이틀 국회를 찾아 설득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법안 상정권을 가진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서 본회의 소집을 제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법안 상정권을 가진 박 의장의 해외 출장 일정도 변수로 떠올랐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이동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50분 간격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각각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 협조와 저지를 요청했습니다.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당론을 정한 것이다. 이래서 이렇게 소상히 말씀을 드렸고요.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는 국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여야가 박 의장 설득에 공을 들이는 건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10일간 미국 순방길에 오르는데 사회권을 민주당 소속인 김상희 부의장에게 넘길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그대로 출국할 경우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이달 말 법안 통과는 어려워집니다. 박 의장은 순방 일정을 변경하는 건 어렵다면서도 사회권을 넘길지에 대한 질문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연이틀 국회를 찾은 김호수 검찰총장도 박 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제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자신부터 탄핵하라고도 했습니다.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 총장은 오는 18일 현직 총장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반면 청와대는 앞서 김 총장이 언급했던 대통령 면담 요청에 대해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거부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오늘 첫 출근길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은 명분 없는 야반도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한밤중에 도망가듯 서둘러 검수완박을 추진하느냐는 뜻이죠. 편중 인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만났습니다.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고등검찰청에 처음 출근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야반도주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했습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되는지. 법안이 통과되면 힘없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윤석열 라인 편중 인사 우려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강조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변호사인 아내 외국계 기업 자문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에는 잘 대응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 후보자가 보유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년 만에 43%인 5억 3천만 원 올린 것과 관련 임차인 의사로 체결한 정상거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한 후보자가 서울고검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채널A 사건으로 악연이 있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의 만남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이 고검장의 김학의 사건 재판 출석으로 불발됐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을 막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조직이 없어진다는 위기감도 있겠습니다만 꼭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검수완박 문제점 Q&A 자료까지 냈다고 하는데 그 주장의 근거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검찰은 무엇보다 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피해본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건? 네, 검찰의 수사 권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고요. 부패 등 6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수사권이 박탈되면 경찰이 잘못 내린 수사 결과를 바로잡을 수 없고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해서 국민들이 범죄 피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과 검찰이 서로 보완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 보완 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 합니까? 검찰은 수사기관의 크로스체크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3개월 안에 이행된 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보완 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이 할 수도 있지만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경찰의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라 사건 처리 역량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검사가 못한다고 그래서 폐단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경찰의 수사 능력과 결부가 돼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 거죠.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다른 기관을 세워서 넘기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생각인데 그래도 수사 공백이 생길까요? 민주당은 수사권 이관을 위해 법안 유예 기간을 3개월로 뒀습니다. 3개월 안에 별도의 수사청이 생길지 민주당도 명시적으로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경찰이 모든 사건을 맡게 될 텐데 과부하는 더 걸릴 겁니다. 수사권을 일단 뺏어놓고 이제 중수청을 천천히 설립하겠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공백이라고 하는 게 뚜렷해지죠. 결국 6대 범죄 수사를 할 기관이 없는 앞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도 유예기간이 3년이었고요. 새로운 수사기관인 공수처는 출범 1년이 넘도록 수사 역량을 의심받고 있는데 법안 통과 시 수사 공백이 없을 거라는 낙관적 전망을 하긴 어렵습니다. 민주당 주장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건데 이게 전례가 없다거나 나쁘다거나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이 집중되면서 비대한 권력을 갖게 됐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는 민주당의 지적은 공감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사의 최종 목표가 형사재판을 통한 유죄 입증이라는 점에서 재판을 청구하고 그 입증을 책임지는
검찰로부터 아예 수사권을 박탈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OECD 35개 나라 중 27개 나라가 헌법이나 법률에 검사의 수사권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된 나라는 많지는 않은 겁니다. 미국, 일본 등은 대부분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지만 중대범죄의 경우 검찰도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FBI와 비슷한 새로운 수사청 설치도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수사기관이 많으면 책임감도 없어지고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예, 지금 민주당의 태도에 조금 감정 과잉 같은 게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민주당도 조금 더 냉정하게 한 템포 늦추고 무엇을 위한 검수완박인지 국민들의 뜻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만 참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어제 만찬회동으로 하루 만에 갈등을 봉합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나란히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민생을 위한 이른바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조속한 합당을 위해서 이철규 총괄 보좌역을 국회로 급파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두 당의 합당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업무 보이콧 하루 만에 다시 인수위로 출근합니다.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제 안 위원장과의 만찬에서 장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한 윤 당선인은 간사단 회의에 참석했고 앉으세요. 오셨어요? 민생보다 중요한 건 없다며 안 위원장과의 원팀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말 애쓰시고 또 내용도 아주 충실하고 제 마음에도 흡족합니다. 윤 당선인은 이철규 총괄보좌역을 국회로 급파해 국민의당과의 조속한 합당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합당이 되면 이 정권 창출의 뿌리인 정당이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거잖아요. 누구 추천 몇 명 들어갔다 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 처음으로 노동계와 만나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약속했습니다. 솔직히 털어놓고 대안이 필요하면 함께 머리 맞대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또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긴급 지시로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 방안과 물가 안정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이제 다음 달 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어떻게 열릴지도 관심이죠. 저희 취재 결과 취임식의 주제는 회복과 미래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깊어진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고 새 정부가 만들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게 취임식의 큰 그림입니다. 인수위는 또 과거와 달리 화려한 연예인 초청 공연은 지양하고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김도영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경제를 강조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 주제는 나라가 태평하고 풍년이 든다는 사자성어 시화연풍. 선거 기간 100% 대한민국을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은 대통합이 화두였습니다. 코로나 상처 속에 탄생하는 윤석열 정부는 회복과 미래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국민이 보낸 영상 사연을 재구성해 회복이라는 주제를 강조하는 동시에 어린이들의 그림으로 미래를 보여주는 형식이 검토됩니다. 화려한 치장을 하기보다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시금 희망을 되찾는 의지를.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가수 G.O.D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싸이가 나왔지만 이번 취임식에서는 연예인은 등장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신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균형 있게 언급할 묘안을 찾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취임식 날인 5월 10일 청와대 개방을 예고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저녁 청와대를 떠나 서울 모처에서 밤을 보낸 뒤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불리던 서울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오늘 결국 중단됐습니다. 착공 2년여 만입니다. 시공사들과 조합이 공사비 증액 계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건데 이미 5년째 전월세를 전전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입주는 기약이 없어졌습니다. 또 물량이 워낙 많았던지라 서울시 주택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먼저 김혜나 기자가 현장 상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2,000세대가 들어서는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곳곳에 유치권 행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공사에 쓰인 크레인과 철골 구조물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현장엔 작업자도 공사 자재를 옮기는 차량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공단이 한 달 전 예고한 대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철수했습니다. 아직까지 1원 한 푼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 추진에 대한 동력 자체를 지금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합은 시공사 교체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0일 이내에 복귀를 안 하면 저희들은 조합원들한테 계약 해지 의사를 묻겠다. 갈등의 진앙은 전 조합과 시공단이 2년 전 맺은 6천억 원의 공사비 증액 계약. 현 조합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시공단은 정당한 계약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중재안을 내놨지만 원래 맺었던 계약 자체를 인정하고 그 이후에 법적 판단을 받아봐서 따르면 되지 않겠느냐. 합의는 불발됐고 조합은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으로 한 차례 미뤄진 입주도 불투명해진 상황. 6천여 명의 조합원들은 5년째 전월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거의 2배로 뛰었어요. 빨리 들어가 살고 싶은데. 여기에 둔촌주공의 입주 지연으로 서울 아파트 공급 가뭄이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바꿔달라는 조합과 할 수 없다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시공사업단 간 갈등은 이 공사비뿐 아니라 납품업체 선정을 놓고도 반복됐습니다. 조합은 고급화를 이유로 교체를 요구했고 시공단은 이권 개입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이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시공단의 각종 자재 납품업체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단은 조합이 사실상 특정 업체로 계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간 오간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 차단제는 품질 인증이 필수인데도 조건이 안 되는 업체를 무리하게 참여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그 업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 업체를 분양 테스트를 해보자. 조합이 업체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품목은 모두 5개. 타일이나 변기 등 마감재는 조합이 업체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는 게 시공단 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조합은 시공단의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보고받 차원에서 제가 한 거지 무슨 그거를 특정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기 위해서 한 건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중도의 업체가 바뀌면 비용 증가와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조합이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일부 업체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끝까지 저희가 공사를 못하게 되면은 한 200억까지의 손실이 가능하죠. 도급 계약이 끝난 후에 변경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조합과 시공단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공사 지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남부지검 초임 검사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발견됐습니다. 이 검사가 자기 자신에게 보낸 건데 일이 힘들다 자책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윤서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숨진 30살 이모 검사의 휴대전화에서 메시지를 찾아냈습니다. 메시지에는 일이 힘들고 잘하지 못해 자책감이 든다며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 메신저에 자신에게 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는데 이 검사가 투신 직전 작성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책성 메시지가 나옴에 따라 경찰은 검찰 내 업무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의 문화가 전혀 관계없다고 단정짓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검찰도 자체 조사에 들어간 상황. 진상 조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검사가 폭언 등 가혹행위나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2018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2월 서울 남부지검에 발령된 초임 검사로 부동산 범죄 등을 담당하는 형사부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한밤중 영등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세상에 불만이 많아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건물 1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불은 순식간에 4층 건물 전체로 옮겨붙습니다. 큰일 났다 저거. 어떡하냐?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1층과 2층 음식점 내부가 완전히 불에 탔고 건물 외벽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자다가 퍽퍽 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문은 안 열고 그냥 저희가 내려다 봤는데 그때도 이미 매캐한 냄새가 좀 나기 시작했거든요. 이 불로 건물 3층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지고 4층에 있던 70대 여성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76년도에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이에요. 계단 마감이 목재로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불을 지른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는데 A씨는 4시간 전 1.5km 거리 다른 건물에도 불을 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돈을 훔치러 갔다가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1분 1초가 급한 소방차를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막아섰다면 강제로 치우는 건 당연하죠.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하는 법이 18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놀랍게도 실제 강제 처분은 단 한 차례에 그쳤습니다. 왜 그런지 고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차가 불법 주차 차량을 들이받으며 골목길을 통과합니다. 불법 주차 차량 파손 개의치 말고 강제 집행 진행하여 화점 인근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소화전을 가로막은 차량은 지체 없이 차 유리를 부숩니다. 불법 주정차 강제 처분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 훈련입니다. 실제로 사상자 69명과 130명이 발생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당시에도 불법 주정차 때문에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막 옆에 전화를 하고 있다가 여기 보고 번호판을 보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다 물어줄 테니까 이게 당장 치우라고 있잖아. 지난 2004년 이 같은 강제 처분이 가능하도록 소방기본법을 개정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당국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강제 처분을 한 건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민원인과의 갈등 우려에다 강제 처분의 요건인 급박성 규정도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강제 처분할 경우에 급박성을 요구하는데 급박성이 없으면 요건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소방활동방의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9년 8천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 1,700건을 넘어섰습니다. 법 규정과 현실이 엇박자를 빚으면서 화재 현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음주 단속 현장이 술 마신 분들만 무서운 게 아닌 세상이 됐습니다. 음주 운전을 단속하면서 세금 체납자를 동시에 적발하는 합동 단속이 시작된 건데요. 이 단속 첫날 술 마신 사람보다 세금 안 낸 사람이 더 많이 적발됐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이 승용차를 멈춰 세웁니다. 그런데 음주가 아니라 세금 체납을 적발합니다. 선생님이 자동차세가 3건이 지금 미납돼 있어요. 지금 이거를 납부를 안 하시면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차도 음주가 아닌 체납. 총 46건 있으세요. 어젯밤 경찰과 서울시, 한국도로공사가 처음으로 음주운전과 세금 체납을 합동 단속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지점에 차가 멈추면 번호판을 조회해 체납 여부를 확인한 겁니다. 단속은 밤 9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이뤄졌는데 음주운전 2건, 체납 8건으로 체납자가 더 많이 적발됐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선 즉석 번호판 영치를 경고했고 번호판 영치를 받게 됩니다.
현장에서 미납 세금이 900만 원 이상 납부됐습니다. 이번 단속이 시민들이 납세 의식을 성숙하는데 좀 더 계기가 될 것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서울시만 22만 대, 체납액 551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유흥가를 중심으로 매달 합동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러시아 해군의 자존심으로 불리던 흑해함대 모스크바호가 침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격침 주장에 러시아는 화재 사고 때문이라면서 부인했는데요.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에 공습을 재개해서 보복성 공격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러시아 흑해함대의 지휘함인 모스크바호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폭발과 화재로 큰 손상을 입었는데 예인되던 도중 결국 가라앉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모스크바호를 격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Флоту Росії отримав суттєве пошкодження. Виникла пожежа. Інші одиниці корабельного групування намагалися надати допомогу. Але шторм... 러시아 국방부는 침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탄약 폭발 사고라며 피격은 부인했습니다. 모스크바호는 500명이 탑승할 수 있고 사거리 700km 이상의 불칸 미사일 10여 개를 탑재한 러시아군 핵심 전력입니다. 화재 사고였더라도 러시아군엔 타격이 큽니다. One story is that it was just incompetence, and the other was that they came under attack, and neither is a particularly good outcome for them. 모스크바호 침몰 이후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공습 경보와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키이우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강화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호 관련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후임 하는 총재 인선 문제로 시작된 신구 권력 간의 인사권 충돌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갈등의 뇌관이었던 감사위원 2명과 선관위원 후보자를 오늘 임명했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양측 모두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조정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남구 감사원 제2사무차장과 이미연 연대로스쿨 교수가 최재일 감사원장의 제청을 거쳐 신임 감사위원에 임명됐습니다. 지난해부터 내정설이 돌았던 이남구 사무차장은 문재인 정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은 감사원 1급 중 가장 뛰어난 인사이고 정치적 성향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영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의 법대 동기로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총체적 난국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친여 성향 인사를 한 명이라도 더 임명할 경우 새 정부의 감사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감사위원 인사권은 신구 권력 갈등 국면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만찬 회동 이후 양측이 협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긴밀한 논의는 있었고요. 청와대에서 인선한 인사에 대해서 당연히 당선인께서도 존중을 하는 입장이고 역시 협의를 거쳐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후보로 대구, 서울대 법학과 출신의 김필곤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인사권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이어질 경우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과 관련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경북대를 찾아서 검증 자료를 요구하며 지명 출회를 거듭 압박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로남불 역풍을 우려하며 자진 사퇴론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 교육위 의원 7명이 경북대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 전 즉각적인 소명과 검증이 필요하다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 스펙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숨김없이 팩트 위주로 다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 후보의 두 자녀는 각각 2017년과 2018년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는데 정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와 맞물리는 데다 자녀들이 이 학교에서 봉사활동 이력을 쌓아온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과 정면으로 반하는 장관 후보자 자녀의 아파 찬스 편입학 특혜 논란에 대해
현역 대상이었던 정 후보자의 아들이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도 논란입니다. 당시 재검에 사용된 진단서는 아버지가 있던 경북대 병원에서 발급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후보자도 편입 논란과 관련해 특혜는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도 국회 청문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매우 떳떳한 입장으로 본인이 소명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시고 있고,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도 정호영 불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복지위 소속 의원은 정 후보자가 잦은 사퇴해야 한다며 내로남불은 안 된다고 했고, 또 다른 의원도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를 방어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코로나 검사는 검침봉으로 코에 이어서 목까지 확인해서 아프거나 힘들거나 마뜩찮았죠. 이젠 이런 진단법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음주 측정처럼 날숨을 내쉬기만 하면 음성인지 양성인지 나오는 장비가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여행 가방 모양의 장비에 달린 긴 빨대. 한 남성이 물고 크게 숨을 내쉽니다. 3분쯤 지나자 작은 화면에 확진인지 아닌지가 뜹니다. A large green square on the built-in information screen indicates the subject has tested negative. 음주 측정하듯 코로나를 검사할 수 있는 이 장비를 미 FDA가 긴급 승인했습니다. 사람의 숨 안에 담겨 있는 코로나 화합물을 구별해냅니다. 2,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양성은 91%, 음성은 99% 탐지했습니다. 기내용 여행 가방 크기로 병 의원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self-contained portable unit, the fastest method of screening for COVID-19. 코나 목을 검침봉으로 찔러야 하는, 그래서 아프고 불편한 검사 방식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유아라든지 고령층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비침습적 검사가 상용화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FDA는 코로나 진단의 혁신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아직은 PCR 검사의 선제 검사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전시회인 뉴욕 오토쇼가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막을 올렸습니다. 이 전시회를 보면 세계 자동차 시장 흐름을 알 수 있는데 키워드는 SUV와 전기차였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관람객들이 차량을 이리저리 살피고 방송사의 취재 열기도 뜨겁습니다. 올해로 120회째를 맞은 뉴욕 오토쇼. 코로나 여파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It's so energizing to see the New York Auto Show come back after, 2 years away. 화두는 SUV와 전기차. 현대차와 기아는 대형 SUV를 동시에 선보였고, 지프도 자사에서 가장 큰 SUV를 공개했습니다. So let me introduce you to more space and more options. 전시장에는 전기차를 타볼 수 있는 전용 트랙도 생겼습니다. 포드는 전기 픽업 트럭을 내세우고 미국의 크라이슬러는 1934년에 출시한 자동차를 전기차로 재탄생시켰습니다. Airflow Concept previews the brand's commitment to delivering a fully electric vehicle lineup by 2028. 세계 올해의 차는 현대차의 전기차가 선정됐습니다. The first ever electric vehicle of the year. I was thrilled to be able to present that today. It's very unique. I think it's a product that doesn't really have a similar one in the market, and I think that's its biggest strength. 레저 활동 열풍과 친환경 흐름에 전기차와 SUV가 자동차 시장 양대 축을 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관 중 하나인 간송미술관이 7년 만에 전시회를 엽니다. 한때 경영난으로 문화재 소장품을 경매에 내놓기도 했는데 이제 문화재 전시와 보존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시회 준비를 마치고 재개관한 간송미술관 보화각. 2014년 가을 전시 이후 7년 만입니다. 이번 전시는 소장품 16,000여 점 중 문화재청의 지원 사업을 통해 보존 처리된 작품 32점을 선보입니다. 짙고 옅은 먹을 적절히 구사해 포도알을 싱그럽게 그려낸 신사임당의 수묵화와 신선이 낭원에서 복숭아를 훔쳐오는 장면을 그린 김홍도의 낭원투도, 벌레가 좀 먹어 마치 흰눈이 내리는 것처럼 변한 3.1포,
최초 공개되는 문신 권우의 시문집 등이 보존 작업을 마치고 공개됐습니다. 충분히 지정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 그리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거의 해체 수준에 가까운 대대적인 수리를 한 이런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1938년 간송 전형필이 수집한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살인미술관인 간송미술관 보화각은 2019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1971년부터 봄과 가을에 기획전을 열었고 한때 줄을 서서 입장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전시가 중단된 후 경영난으로 문화재 소장품을 경매에 내놓는 등 다사다난했습니다. 판을 끊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했던 일인데 다행히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래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장고 준공과 미술관 보수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간송미술관은 서울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어제 프로야구에서 연승 기록을 누렸던 SSG가 오심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있었죠. 해당 심판이 즉각 2군으로 강등됐습니다. 이렇게 오심 논란에 역대 최소 관중까지 KBO 리그 위기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역대 최초 개막 11연승에 도전한 SSG. 한 점 뒤진 5회 초 1사 1루 기회. 최지훈의 타구가 1, 2루 병살 플레이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타구가 잡힌 곳은 파울 라인 한참 바깥쪽이었습니다. 파울 타구가 페어 선언된 어처구니 없는 오심에 김원영 감독까지 뛰쳐나왔지만 소용이 없었고 역전 기회를 뺏긴 SSG는 연승 행진을 멈췄습니다. 야구장을 찾은 허구현 총재와 심판위원장 눈앞에서 벌어진 명백한 오심. 3피트 라인을 파울 라인으로 착각한 것 아니냐는 팬들의 비아냥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오심 심판이 경기 직후 2군으로 강등되는 초고속 징계가 뒤따랐습니다. 키움의 베테랑 이용규가 커진 스트라이크 존 때문에 심판과 신경전을 벌였다가 퇴장당하는 등 판정에 대한 선수들의 불신은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미 관중 100% 입장이 허용됐지만 지난 12일 고척돔에는 역대 최소인 700명대 관중이 구장을 찾았을 만큼 KBO 리그는 어느 때보다 위기론이 거셉니다. 흥행을 이끌 슈퍼스타와 신인들도 좀처럼 폭발하지 않는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생긴 인기 회복의 기회를 잡으려면 심판의 수준과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미국에 살던 노 시인이 아내를 앞세웠습니다. 혼자 살자니 당장 팬티끈이 늘어나 불편합니다. 하지만 끈을 갈 재간이 없습니다. 딸들을 갈아달라기도 거북합니다. 아내는 떠나기 전 몇 해 동안 시인에게 설거지도 시키고 빨래도 짜달라고 했습니다. 반찬도 만들어보고 국도 끓여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앞을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팬티끈이 늘어날 것도 끙끙대고 있을 남편도. 시인이 선배 시인의 부친상에 문상을 갖답니다. 환갑이 지난 상주는 90 넘은 아버지를 안고 오줌을 누였던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생애 여러 요긴한 동작들이 노구를 떠났으므로, 하지만 정신은 아직 초롱 같았으므로 노인께서 난감해하실까 봐 농하듯 어리광 부리듯 누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쉬, 어이쿠 시원하시겠다. 그렇게 아버지를 안고 있을 때 노인은 또 얼마나 더 작게, 더 가볍게 몸을 움츠리려 애썼을까요? 툭툭 끊기는 오줌발, 그러나 그 길고 긴 뜨신 끈, 늙은 아버지와 늙은 아들 사이의 끈이 길고도 따스합니다. 고령자 간병이라면 흔히 아내, 며느리, 딸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노인대국 일본에서는 3명 중 1명이 남자 몫이라고 하죠. 나이든 아들이 맞는 예가 부쩍 늘어서 이렇게 딸과 엇비슷해졌습니다. 가장 많았던 며느리 간병은 3위로 내려앉았고요.
저출산 핵가족, 비혼 만원 세태 며느리들의 의식 변화가 더해 빚어낸 간병 신풍속입니다. 친부모 간병도 버거운데 배우자 부모까지 보살피기란 보통 일이 아니어서 간병 이혼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당장 3년 뒤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에겐 남의 일일 수가 없습니다. 노인이 노인을 보살피는 노노부양, 노노간병이라는 말이 이미 낯설지가 않습니다. 시인의 이런 놈은 어머니 네 자매가 요일을 정해놓고 94살 외할머니의 손발이 돼줍니다. 어머니가 지친 목소리로 딸에게 말합니다. 할머니도 아프기 전에 요강 하나 구해들고 뵈러 오라고. 시인은 7인내 벤 방에서 소망 하나 품어봅니다. 나 혼자만의 손과 발로 걸어서 마지막 날에 축복처럼 당도하고 싶다. 좋은 죽음이란 무엇이냐는 물음에 노인 19이 답합니다.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라고. 이제 그 명제는 노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가 미리 염두에 두고 살며 준비해야 하는 삶의 지표로 떠올랐습니다. 4월 15일 앵커의 시선은 올해 어떻게 살 것인가 였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봄 햇살이 가득하겠는데요. 외출하기에도 세차하기에도 더없이 좋겠습니다.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 따뜻하겠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얇게 입고 나가신다면 아침 저녁으론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이라는 점 꼭 참고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중부 지역은 서울과 청주가 19도를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와 광주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특히 제주와 동해안 쪽으로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맑고 따뜻한 날씨는 다음 주 후반까지 쭉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5일 금요일 뉴스라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